네,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님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1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직무윤리 관련돼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6번부터 8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76번 보시면 윤리와 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는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 법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자, 그리고 윤리라 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심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 법은 정당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강제력을 갖는 여러 규범들의 종합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강제성이 부여되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윤리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은 사회 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윤리는 개인의 도덕심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윤리는 개인의 도덕심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윤리에 부합하는 법, 즉 적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법은 있는 그대로의 법이다. 일단 문장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자,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법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법은 윤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이상적인 법인데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오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고요. 있어야 할 법은 윤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이상적인 법인데 여기는 윤리에 부합하는 법, 즉 정당한 법은 있는 그대로의 법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법의 해석이 잘못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자,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다. 이건 문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 낡은 법과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것도 문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77번. 자, 다음 중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네 가지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첫 번째, 산업의 고유 속성, 두 번째, 상품의 특성, 세 번째,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네 번째, 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일단은 큰 걸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고유 속성을 보시면 자, 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다. 자, 일단은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 상품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 금융투자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다. 자, 두 번째 상품의 특성, 마찬가지로 투자성이 있다. 그래서 원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그래서 이 금융투자 상품이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자, 네 번째로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이? 직무윤리가. 이런 식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윤리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자주 반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특성상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속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어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투자 상품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무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네 번째,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교재에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8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해야 할 직무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와 임직원은 중요한 것은 이 정직과 신뢰입니다. 여기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과 신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징을 볼게요. 금융투자업에서 신의성실은 윤리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법적 의무이다. 그래서 신의성실은 윤리적 원칙 플러스 법적 의무 체크하시고, 두 번째, 자,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된다. 그냥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교재에도 새롭게 내용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딱히 길게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없고요. 중간중간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금융투자 상품의 개발 단계부터 판매 단계, 그 다음에 판매 이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이것도 외워볼 만하겠죠?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금융상품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용된다. 개발, 판매, 그 다음에 판매 이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용된다. 이것도 외워볼 만합니다. 자, 다음은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선관주의 의무 혹은 충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다음에 충실 의무 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까지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윤리적인 부분들이니까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원칙이다 라고만 하면 틀립니다. 아시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과당 매매는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이 된다. 과당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 매매에 있어서 계속 직원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사고팔고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시죠? 그래서 과당 매매는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 횟수면에서 과도하게 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횟수가 아니라 횟수 면에서. 그다음에 과당 매매는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별표 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탁된 자산 규모가 큰 고객에 대해서만 환율 위험이 있는 외화 표시 상품과 파생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 권유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 일단은 돈 많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당 권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가 투자 권유를 할 때는 고객의 투자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게 바로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예탁한 자산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 권유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때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은 79번. 다음 중 과당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아래 보시면 과당 매매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이 수수료 수익을 증권회사에서 부당하게 수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이해상충의 사례에 해당되니까 과당 매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혹은 과도한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선택지로 내기 좋겠죠. 첫 번째, 일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이 너무 많으면 과당 거래를 보겠다. 과당 매매를 보겠다. 두 번째, 일반 투자자의 재산 상태 및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투자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개별 매매 거래 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엇을 판단한다? 과도한 거래인지, 빈번한 거래인지, 즉
과당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를 보시면 쭉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일반 투자자의 수익 달성 여부는 과당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과당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숙지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그다음에 재산 상태, 그다음에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이러한 것들은 과당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되고요. 4번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9번 정답 4번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은 8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중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했었을 때 아니면 가입이 체결됐었을 때 금융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 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설명 의무는 예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 의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가 중요해요. 자, 일반 그 다음에 전문 금융소비자 있는데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권유를 하는 경우 및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누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이게 설명 의무고요. 자, 그러면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첫 번째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부분, 자, 두 번째로는 대출성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성 상품 보시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 등급,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등,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성 상품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금리 변동 여부,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만약에 10년짜리를 받았는데 몇 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기간, 그 다음에 수수료율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 보시면은 연계, 그러니까 내가 금융투자 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연계되어져 있는 서비스나 제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설명 의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그 다음에 청약 철회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성 상품의 중요한 부분, 투자성 상품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해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80번 문제.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중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1번. 설명 의무 미준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장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상품의 설명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 세 번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일반자 꼭 들어가야 돼요. 설명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기록을 유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설명하였음을 고객에게 어떠한 서면, 기타 등 서류 등을 통해서 받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성, 투자성, 금융상품, 자문, 대출성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품에 가입했었을 때 손실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끔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놓고 나한테 필요한 상품인지 혹은 필요하지 아니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살짝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가입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청약 처리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80번까지 문제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